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민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34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실천하시는 그 습관들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려고 애쓰시는 그 노력들이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당연하게 믿고 계신 4가지 건강 상식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4가지 잘못된 상식만 바로잡아도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환자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2세 되신 김성호 할아버지께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처럼 등산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구조됐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에 오르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이죠. 주변에서도 부지런하시다고 건강하시겠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한 습관이 오히려 할아버지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니 심근경색 직전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저는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벽 운동이 문제였다고요.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들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실천하고 계신 그 습관들이 실은 여러분의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잘못된 건강 상식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새벽 운동이 부지런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습관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성호 할아버지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키가 170cm에 몸무게가 75kg이셨고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평소에 140에 90 정도로 약으로 조절이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운동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봤더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등산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간단히 스트레칭만 하신 후에 곧바로 산에 오르신대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정상까지 40분 만에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 때문에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가요. 할아버지처럼 평소 혈압이 140인 분이 새벽에는 1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갑자기 운동까지 하시면 혈압이 180,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죠. 실제로 할아버지의 혈압을 하루 동안 모니터링 해봤더니 새벽 5시 반에 혈압이 178에 100 정도까지 치솟았어요. 이 정도 혈압이면 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혈액도 새벽에 끈적끈적해진다는 겁니다. 밤새 물을 마시지 않아서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혈전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새벽 5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위험한 시간대에 가장 격렬하게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께 운동 시간을 바꾸실 것을 권했습니다. 오전 10시 이후로 말이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그 시간에는 산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새벽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요.
할아버지는 결국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 반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혈압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평균 혈압이 130에 85 정도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오전 10시 반에 산에 오르십니다. 천천히 1시간 정도 걸으시고 정상에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내려오세요. 예전보다 천천히 걷지만 오히려 몸은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60대 이후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안정적이고 체온도 적당히 올라가 있어서 근육과 관절도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한두 시간 지난 후라서 혈당도 적당하고 몸도 활동할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꼭 물을 한두 잔 드세요.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10분 정도는 충분히 하시고요.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아침형 인간이라서 꼭 아침에 운동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해가 뜬 후에 하세요. 새벽 5시가 아니라 아침 7시 반에서 8시 정도면 훨씬 안전합니다. 일어나신 후에 물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도 하신 다음에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부지런함이 미덕이긴 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새벽에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고 조금 늦게 운동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위험한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쉬면 쉴수록 관절은 더 나빠집니다. 70세 되신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했대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계단도 오르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믿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산책도 끊으셨고 장 보러 갈 때도 카트에 의지해서 걸으셨어요. 집에서도 대부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누워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무릎이 더 아파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어요. 3년째 되던 해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무릎을 쉬게 했는데 왜 자꾸 더 아픈 건가요? 저는 할머니의 무릎을 자세히 검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리 근력도 측정해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대퇴사두근,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정상 범위의 40%밖에 안 됐어요. 근육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종아리 근육도 30%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관절은 근육이 받쳐줘야 합니다. 무릎 관절 주변에 튼튼한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주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육이 없으니까 무릎이 온전히 체중을 다 받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지붕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육이 바로 그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지붕이 무너지듯이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망가지는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아픈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께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부터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까지 세면서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한쪽 다리에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싶으셨대요. 하지만 2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조금 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운동을 늘려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스쿼트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스쿼트가 아니라 의자 뒤에 손을 짚고 하는 안전한 스쿼트였어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번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꾸준히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근력 검사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퇴사두근이 20%나 증가했어요. 아직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계단도 손잡이만 잡고 오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 통증도 10점 만점에 8점이었던 게 3점으로 줄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3년 동안 쉬면서 망가뜨린 무릎을 6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지게 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진작 운동할 걸 그랬어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면 통증이 40에서 50% 감소한다고 해요. 그리고 관절 기능도 30% 이상 개선된답니다. 반대로 운동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1년에 근육이 10에서 15%씩 감소합니다. 3년이면 거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 하기 같은 운동들이 좋습니다. 수중 운동도 훌륭해요. 물속에서는 체중이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하지만 근육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근력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도 좋지만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해요. 급한 오르막이나 계단은 피하시고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쉬면 근육이 금방 또 빠지거든요. 기억하세요.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적절한 운동이 관절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TV 광고에서도 이 영양제, 저 영양제가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68세 되신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이었어요. TV에서 좋다고 하는 영양제는 다 사서 드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E,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코엔자임 Q10, 밀크시슬, 루테인, 글루코사민까지 무려 13가지나 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다 드세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네, 아침에 6알, 점심에 4알, 저녁에 3알 먹어요.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AST 수치가 58, ALT 수치가 72 나왔어요. 정상이 40 이하인데 말이죠. 신장 기능도 좋지 않았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3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간에서 다 대사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한두 가지는 괜찮지만 10가지가 넘어가면 간이 감당을 못해요. 마치 공장에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히 비타민 E나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과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간과 지방 조직에 쌓여요. 할머니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해 봤더니 60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가 20에서 50인데 과다 상태였던 거죠.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서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할머니께서 요즘 옆구리가 가끔 쑤신다고 하셨는데 초음파를 찍어보니 신장에 작은 결석이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약물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영양제 중에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께서 가끔 어지러우시다고 하셨는데 혈압을 재보니 100에 6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저혈압 상태였던 거죠. 또 글루코사민은
당뇨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할머니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영양제를 대폭 줄이실 것을 권했습니다. 13가지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3가지만 남기기로 했어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이 3가지만 적정량으로 드시기로 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IU,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칼슘은 하루 500mg으로 줄였어요. 나머지 10가지는 다 중단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어요. 이렇게 줄이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3개월 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AST가 32, ALT가 35로 떨어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개선됐어요. 크레아티닌이 1.3에서 1.0으로 낮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혈당 조절도 훨씬 잘 됐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영양제를 먹어도 피곤했는데 오히려 줄이고 나니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는 게 좋은 줄만 알았는데 적게 먹는 게 더 좋을 줄은 몰랐어요. 영양제 값도 아끼고 건강도 좋아지니 일석이조네요.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영양제를 5가지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간 손상 위험이 3배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가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가 뭔지 확인하세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고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거의 모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칼슘도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니까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굳이 영양제로 안 드셔도 됩니다. 그 외에 비타민 C, 종합 비타민 같은 건 식사를 잘 하시면 필요 없어요. 과일과 채소를 매일 드시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영양제는 최대 서너 가지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고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적정량 드시는 게 진짜 건강의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매일 열심히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0,000보 걷기, 20,000보 걷기 하시면서 운동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74세 되신 최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만보계를 차고 다니시면서 하루 15,000보를 목표로 하셨대요.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걸으실 정도로 성실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할아버지 정말 건강하시겠다고 칭찬을 많이 했대요. 할아버지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손목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골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근력 검사를 해보니 악력이 정상 범위의 60%밖에 안 됐어요. 하체 근력은 더 심각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걸 30초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지 재봤는데 겨우 8번 하셨어요. 정상이면 최소 12번은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걷기 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운동은 안 하세요?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던데요. 매일 2시간씩 걷는데 다른 운동이 필요한가요? 저는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걷기는 유산소 운동일 뿐입니다. 근력 운동은 따로 해야 해요. 걷기만 하면 다리 근육 중에서도 일부만 사용하게 됩니다. 걸을 때는 주로 종아리와 허벅지 뒷근육만 쓰거든요. 허벅지 앞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상체 근육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더구나 60대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1년에 1%씩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속도는 더 빨라져요. 할아버지께서 10년 동안 걷기만 하셨으니 그동안 근육이 10% 이상 줄어든 거예요. 특히 상체 근육은 걷기로는 전혀 유지가 안 되니까 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일어서실 때 다리에 힘이 없었던 거고, 넘어질 때 손으로 몸을 받치지 못해서 손목이 부러진 겁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한 걷기 운동이 소용없었다는 건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소용없는 건 아닙니다. 걷기 덕분에 심폐 기능은 좋으시고 혈압이나 혈당도 잘 조절되고 계세요. 다만 근력 운동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스쿼트부터 시작했어요.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루에 3번 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로 의자를 짚어도 된다고 했어요. 다음은 팔굽혀펴기였는데 할아버지 연세에는 일반 팔굽혀펴기가 힘드시니까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알려드렸어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향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10번씩 하루 3번 하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령 들기도 추천했어요. 무거운 아령 말고 500g짜리 작은 아령으로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번씩 하루 3번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근육통도 생기고 이게 맞나 싶으셨대요. 하지만 2개월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하셨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덜 힘들고요. 3개월 후에 다시 근력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악력이 20% 증가했고 하체 근력 테스트에서는 14번을 하셨어요.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걸요. 이제는 아침에 걷기 1시간, 저녁에 근력 운동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자세도 훨씬 꼿꼿해지셨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지셨어요. 지난달에는 손자들과 등산도 다녀오셨대요. 예전에는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정상까지 오르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연구 결과도 명확합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이 낙상 위험이 50% 낮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30% 낮다고 해요. 근력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에서 3일은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다리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가 좋아요. 상체 운동으로는 벽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밴드 운동이 좋습니다. 코어 근육, 그러니까 배와 허리 근육도 중요해요. 플랭크나 누워서 다리 들기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세요. 각 운동을 10번씩 하루에 한두 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걷기도 계속 하시되 근력 운동을 꼭 추가하세요. 걷기 40분에 근력 운동 20분, 이렇게 병행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억하세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잘못된 건강상식이었습니다. 첫째,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생각.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새벽에는 혈압이 높고 혈액이 끈적해서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이 갑니다.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둘째,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쉬면 근육이 빠지면서 관절이 더 악화됩니다. 적절한 운동이 관절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셋째,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만 서너 가지 이내로 드세요. 넷째,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낙상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이 4가지만 바로 잡으셔도 건강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에 하루 1시간 정도 하세요.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 40분, 근력 운동 20분이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해요. 관절이 아파도 적절한 운동은 계속하세요. 단, 무리하지 말고 본인 수준에 맞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심하면 물속 운동이나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영양제는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것만 보충하세요. 대부분은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너 가지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약을 드시는 분은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사는 골고루 드시되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생선이나 고기,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6개월에 체중이 5% 이상 줄어들면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거나 자주 넘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까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심장 질환이나 관절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새벽 운동을 오전 운동으로 바꾸고 관절이 아파도 가볍게 움직이고 영양제는 줄이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3개월만 지나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6개월이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달라진 걸 알아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변화하셨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4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체중계 숫자, 혈압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면 그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